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40대 초반에 들어선 한 아이의 엄마이자 직장인인 여성이에요. 혹시 드라마 자주 보시나요? 요즘은 참 드라마 내용도 소재도 다양하죠? 저도 직장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드라마를 보며 많이 푸는 편인데요. 근래엔 스타 작가의 드라마가 메가히트를 쳤죠.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 다양한 짤이나 쇼츠 같은 거로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흥행하는 드라마라면 점심시간을 쪼개서라도 보는 드라마광인 저이지만 이 드라마만큼은 쉽게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소재 때문인데요. 어릴 적 심한 학교 폭력을 당한 여자가 오랜 시간 철저히 준비해 복수한다는 복수극이라는 이유가 절 이 드라마를 보게 하는데 주춤하게 했어요. 바로 그 이유는 제 오래된 트라우마 탓인데요. 제가 어릴 적 잔인한 학교 폭력의 피해자였기 때문이죠. 물론 학교 폭력 피해자들 중 어떤 이들은 그 드라마를 보며 대리만족할 것이고 어떤 이들은 저처럼 아예 외면할 거예요. 하지만 제겐 시원한 사이다 대리만족보다 제 과거의 트라우마를 끄집어내야 하는 고통이 더 크기만 했네요. 누군가에게 이유 없는 미움을 받고 그 미움의 표현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또는 놀림감이 되어 보냈던 온통 검은색이었던 제 청소년기는 그야말로 암흑이었어요. 그리고 그 트라우마는 아주 오래도록 제게 각인처럼 남아 절 괴롭혔죠. 하지만 얼마 전 겪었던 하나의 사건으로 제 인생을 좀먹던 기억이 어느 정도 치유가 된 것 같긴 해요. 아직 드라마를 볼 만큼의 용기가 생긴 건 아니지만요. 어쨌든 제가 그 학교 폭력 피해자에게 나름대로의 사이다를 먹인 사건이었으니까요. 그럼 제가 어떻게 복수를 하게 되었는지 그 사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 청소년기는 암흑이었습니다. 항상 어둡고 위축된 채 보냈던 학창 시절이었죠. 물론 제가 처음부터 어둡고 자신감 없던 아이는 아니었어요. 전 공부도 꽤 잘하고 예의도 바르고 밝아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 많은 사랑과 예쁨을 받던 아이였습니다. 당연히 부모님의 사랑도 풍요롭게 받으면서 자랐고요. 하지만 제가 중2가 되던 그때 저의 암흑기는 시작됩니다. 요즘 흔히들 말하는 중2병이나 질풍노도의 시기 때문은 아니었고요. 다들 예상하시겠지만 그 이후엔 학교 폭력이 있었습니다. 저희 학교는 그때 당시엔 흔하지 않던 남녀공학이었는데 남녀 합반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학교든 그렇듯 학교 낸 폭력으로 아이들을 제압하고 억누르는 소위 말하는 일진이란 아이들이 있었고요. 그런데 웃긴 건 그 일진들이 그저 그런 불량 학생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공부도 잘하고 좋은 집안에서 풍족하게 자란 아이들이었죠. 어쩌면 그들에겐 자신의 발 아래 누군가를 굴복시키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아이들에겐 빵과 우유 심부름을 하고 늘 돈을 빼앗기는 일명 빵 셔틀이란 것이 있었는데 저희 반의 한 여자아이가 그 대상이었어요.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생긴 게 마음에 안 들어서. 그저 평범한 그 학생의 생김새가 왜 마음에 들지 않았는진 모르겠으나 그저 허울 좋은 핑계였죠. 그냥 그 아이가 운 나쁘게 거기에 있었던 것뿐이었어요. 학기 초부터 일진들은 빵 셔틀 그리고 은근한 왕따와 무시로 그 아이를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저는 참 부끄럽게도 수많은 방관자 중 한 명이었어요. 그 아이들이 무서워서라기보단 그저 골치 아픈 일에 끼어들고 싶지 않았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저뿐 아닌 모두가 방관자였어요. 그러자 그 아이들의 횡포는 날로 심해졌죠. 그리고 그 일진 무리에게 제가 타겟이 된 건 한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일진 무리 중 가장 못되고 사악하기로 소문이 난 아이가 있었는데 이름은 가명으로 할게요. 이보람이란 아이였어요. 전교에서 늘 5등 안에 드는 모범생 여자아이였는데 담배는 물론이고 술은 기본으로 마셨습니다.
돈 많은 오빠들과 어울려 방탕한 생활을 한다는 소문도 돌았었죠. 집에 꽤 부유했던 그 아이는 자기 빵 셔틀을 마치 하인 부리듯 했는데요. 그날도 빵 셔틀이라고 부르던 아이를 괴롭히고 있었어요. 이유는 자기가 말한 빵을 다른 빵으로 잘못 싸왔다는 이유에서였어요. 이보람은 그 아이의 어깨를 툭툭 밀치며 웃었습니다. 야, 너 일부러 그랬지? 아니야, 보람아. 절대 아니야. 내가 잘못 들은 거야. 다시 사올게. 겁을 잔뜩 먹은 아이가 슬금슬금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러자 보람이가 픽 웃으며 그 아이를 넘어뜨렸죠. 그 아이는 힘없이 바닥에 쓰러졌고 보람이는 몸을 숙여 그 아이의 머리채를 잡았어요. 너 지금 내 심부름하기 싫어서 엉까는 거지? 악독한 음성이 비릿했습니다. 그러자 뒤에서 다른 일진 아이들이 까르르 넘어갔습니다. 아니야, 절대 아니야. 다시 사오면 되잖아. 그 아이가 싹싹 빌면서 말했던 것 같은데 보람이는 화가 난 듯 인상을 발칵 구겼어요. 되잖아? 되잖아? 인연 이거 엉까는 거 맞네. 하더니 아이 얼굴을 손바닥으로 내리쳤어요. 쫙 하는 소리가 반 안을 울렸고 웅성대던 교실은 쥐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아씨, 손바닥 아파. 하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제 손바닥을 내려다보더군요. 그 아이는 얼굴이 시뻘개져 손자국에 나 있는데 말이죠. 정말 사이코패스 같은 모습이었어요. 그러자 뒤에서 지켜보던 일진 아이가 끼어들었어요. 야, 보이는 곳을 때리면 어떡해? 보이는 곳. 그럼 지금까지 보이지 않는 곳은 막 때려왔다는 뜻인 건가? 저는 그제야 그 모습에 눈길을 돌렸습니다. 전 가벼운 심부름이나 괴롭힘 정도로 생각했는데 사태가 심각해 보였어요. 아이가 쓰러져 살짝 드러난 뒷 허벅지가 멍으로 시커맸어요. 전 그 멍을 보자 갑자기 화가 나더군요. 대체 무슨 용기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전 벌떡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쓰러져 있는 아이에게로 다가갔죠. 민영아, 일어나. 그 아이는 놀란 듯 저를 올려다보더군요. 얼마나 세게 때렸는지 코에선 새빨간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얼른 양호실 가자. 내가 같이 가줄게. 전 민영이를 일으켰어요. 제 어깨에 기대고 있는 민영이의 몸이 부들부들 떨리더군요. 어찌나 마음이 아프던지. 그런데 웬일인지 일진들은 제가 민영이를 데리고 교실을 나가는 도중에도 그걸 아무 말 없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제가 교실을 나서는데 이보람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야, 너 이름이 뭐라고? 저는 순간 움찔했어요. 전 자리에 서서 뒤돌아보고 말했죠. 유정아. 내 이름 유정아야.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타겟을 바꾼 그들이 저를 향한 괴롭힘을 시작했습니다. 우습게도 그들은 민영이를 더는 괴롭히지 않았어요. 오직 저만을 괴롭혔죠. 그들의 괴롭힘은 노골적이었고 그저 심시풀이 땅콩처럼 생각해 타겟으로 정했던 민영이를 향한 괴롭힘과는 무척 달랐습니다. 아무래도 자신들에게 굴복하지 않고 감히 반기를 든 저를 향한 분노 때문이겠죠. 저는 그날부터 수많은 괴롭힘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점심시간, 제게 식판을 받아오라고 시켰고 제가 하지 않자 제 식판을 머리 위에 부어버리는 것은 예산일이었고요. 제가 만약 쉬는 시간 웃기라도 하면 화장실에 끌려가 맞아야 했습니다. 이유는 너 앞으로 웃지 마. 웃는 게 더럽게 재수없어. 였어요. 또한 제 교과서는 모두 오물통에 버렸고 전 그 오물통에서 교과서를 꺼내와야 했어요. 그리고 이보람은 일집 남자들에게 말했죠. 야, 너네 유정이 만져보고 싶지? 종아리 100원, 허벅지 300원, 가슴 500원, 엉덩이 700원. 누가 먼저 만질래? 남자아이들은 제 몸을 더듬기 위해 달려왔고 저는 소리를 지르며 발악했어요. 놀랍게도 교실 안에서 그것도 점심시간에 있었던 일이었는데 가장 절 힘들게 했던 건 어떤 사람도 절 돕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비명을 지르며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도와달라고 아이들을 향해 눈짓했죠. 하지만 절 놀란 눈으로 바라보고 있던 민영이가 제 눈을 피하는 순간 전 깊은 절망에 빠져버렸죠. 그들이 자행한 그 일은 훗날까지도 남성 혐오증이 되어 절 괴롭혔고 지금의 남편을 만나기 전까지 전 남자가 옆에 오는 것만으로도 몸을 움찔거리며 경계해야 했습니다. 선생님께 달려가 이 사실을 말해봤지만 소용없었어요. 선생님은 귀찮은 듯 친구들끼리 장난친 걸로 너무 소란스럽게 하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라는 말만 하셨죠. 선생님이 그렇게 나오자 전 부모님께도 이 이야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부모님도 제가 겪은 일을 가볍게 치부해버린다면 더는 견딜 수 없을 것 같아 겁이 났거든요. 그리고 전 그들의 괴롭힘을 묵묵히 당하기 시작했어요. 도망치려는 발악도 하지 않았고 바꾸려는 시도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괴롭힘은 지속적이었고 집요했으며 악독했습니다. 전 철저히 왕따가 되어갔고 그렇게 졸업식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다행히 무사히 졸업했어요. 많이 주눅들어 있었고 위축되어 있었지만 그때까지 전 나름 괜찮았어요. 1년 반이란 시간을 괴롭힘 당하면서도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다 괜찮아질 거라고 새 생활을 시작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희망은 고등학교 입학식이 있던 날 반에 들어서면서 산산조각 났어요. 바로 이보람이 절 맞이한 거죠. 내 꼬봉 왔어?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저의 희망은 한순간에 좌절되어 버렸어요. 이보람은 이제 다른 아이들과 무리를 지어 다녔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출석도 좋으니 선생님은 당연히 이보람을 모범생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니 의심하는 사람은 없었고요. 고등학생이 되니 괴롭힘의 강도는 심해졌어요. 절 때리고 괴롭히는 것은 물론 저와 말을 섞는 모든 아이들에게 경고까지 했죠. 전 이보람에게 옥상, 창고, 공사장을 끌려다니며 맞았어요. 만신창이가 된 저를 향해 이보람이 했던 말은 아직도 잊히지 않았어요. 내가 얼굴은 안 때려줘서 고맙지? 톡톡 제 볼을 치며 그러더군요. 그러니까 나한테 잘해. 지금처럼 앞으로도? 쌩긋 웃는 이보람은 제 손을 신발로 지려밟고 떠났어요. 그 당시 제 교복 안 몸은 성한 곳이 없었어요. 그 아이가 장난처럼 그어놓은 상처들은 마치 자해의 흔적처럼 부풀어 남아 있었고 여기저기 찢어놓은 담배 자국은 제 연한 살을 모두 짓눌러 놓았거든요. 저는 결국 심한 우울증과 자괴감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렇게 밝던 제 모습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바보 같은 내 자신을 원망하고 미워하는 저만 남았죠. 부모님이 저의 상태를 알아챈 건 그때였어요. 결국 부모님의 최근에 전 모든 것을 털어놓게 되었고 학교에선 징계위원회가 열렸어요. 하지만 이보람과 그 일당들이 받은 징계는 고작 근신 일주일이었습니다. 저는 전학이 결정되었고요. 그렇게 전 전학 간 곳에서도 쉽게 적응하지 못했어요. 매일 밤 이보람에게 괴롭힘 당하는 악몽에 시달렸고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늘 눈치를 보며 위축된 못난이로 전락해버렸죠. 그 괴롭힘으로 제 인생은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저는 늘 사람들에게 예스만을 외치는 예스맨이 되었고 그러면서도 날 싫어하지 않을까, 날 괴롭히지 않을까 하며 눈치를 보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 와중에도 전 공부를 열심히 해 법대로 진학했고 결국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 앞에 나서서 누군가를 변호하는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처음 진로를 결정할 때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나 같은 애가 누군가를 변호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고민은 당연히 변호사가 되고 나서도 계속되었어요. 누가 보기에도 빤히 잘못한 사람을 법의 망을 요리조리 비해 변호할 때는 정말 깊은 자괴감에 빠져들곤 했어요. 그렇게 저는 결국 사회 약자들을 위해 일하는 변호사가 되었고 조금의 죄책감에서 자괴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일을 하는 남편을 만나게 되었죠. 착하고 수도분한 사람이었어요. 남자를 겁내하던 저를 기꺼이 기다려주었고
제 상처를 다 듣고는 정말 진심으로 보듬어 주었죠. 그렇게 전 결혼했고 예쁜 아들을 하나 낳게 됩니다. 아이는 무럭무럭 자랐어요. 제가 당했던 왕따를 당하지 않을 만큼 당당하고 예쁘게 자라났죠. 그런 아이가 중학교 2학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겐 사춘기가 다가왔죠. 지독한 사춘기라고 생각했어요. 워낙 착하고 밝던 아이가 조금씩 말을 잃어가더군요. 한눈에도 어두워진 아이에게 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은 사내 놈들 질풍노도가 다 그렇다면 절 안심시켰지만 내심 불안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언뜻 아이에게서 어릴 적 제 얼굴을 발견할 때마다 그 불안함은 공포처럼 절 엄습해 왔습니다. 그러던 와중 아이의 핸드폰이 자주 꺼져 있게 돼요. 영훈아, 핸드폰은 왜 꺼놨어? 조심히 묻자 아들은 귀찮다는 듯 그냥 배터리가 없었어. 보조 배터리 하나 사줄까? 그러자 아이가 원망 가득한 눈으로 절 올려다보며 그러더군요. 제발 날 좀 그냥 내버려둬! 전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아무리 어두워졌고 사춘기를 보내고 있다곤 하지만 한 번도 제게 말대꾸를 한 적 없던 아이였거든요. 심장이 말도 안 되게 쿵쿵 뛰더라고요. 전 뛰는 심장을 억지로 억누르며 말했어요. 영환아, 혹시 무슨 일 있으면 꼭 엄마한테 말해줘야 해? 알겠지? 아이는 말없이 이불을 뒤집어 써버렸어요. 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아이 방을 나왔죠. 전 남편에게 그날 밤 영환이와 있었던 이야기를 털어놓고 상의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그러더군요. 별일 아니겠지. 분명 지독한 사춘기를 앓고 있는 걸 거야. 우리 영환이도 아픈 성장통이 있어야 하니까. 정말 괜찮은 걸까? 나 너무 걱정돼. 만약 학교에서 왕따라도 당하고 있는 거면? 그런 거면 영환이가 말해줄 거야. 우리 조금 기다리자. 전 불안함을 애써 누르며 잠을 청했어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오랜만에 집에 일찍 퇴근해 대청소를 하던 저는 영환이의 방에서 무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건 바로 피 묻은 옷이었어요. 놀라 냄새를 맡아보니 약한 담배 냄새도 나더군요.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어요. 전 그저 괴롭힘을 당하는 것일까 걱정했는데 아이가 혹시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불량한 일을 저지르고 다니는 것은 아닌가 겁이 나더군요. 별의별 생각을 하며 영환이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어요. 영환이는 어느 날과 마찬가지로 어두운 표정으로 집으로 들어섰어요. 영환아, 배고프지? 밥 먹자. 안 먹어. 너 좋아하는 소갈비찜 해놨는데 얼른 씻고 나와. 전 아이가 밥 먹는 모습을 말없이 지켜봤어요. 몇 번이고 그 옷에 대해 물으려다 말을 삼켰죠. 그리고 결심했어요. 내 아들을 믿어보자고. 그리고 다음 날 학교에서 온 전화에 제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영환이 어머님. 저 영환이 담임인데요. 영환이 소지품에서 담배랑 라이터가 나왔어요.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우선 학교로 한번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이 발발 떨리더군요. 요즘 아이들 입시와 공부 스트레스로 담배와 술까지 손댄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지만 제 아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전 그 길로 학교로 찾아가 담임 선생님을 뵈었습니다. 영환이가 엄청 밝고 착하던 앤데 요즘 말이 좀 없어지긴 했어요. 그런데 담배를 피울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거든요. 소지품 검사에서 담배가 나오긴 했는데 영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선생님은 의아하다는 듯 말을 조심히 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불러서 좀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해요. 무슨 일이 있는 건지 담배를 진짜 피는 건지 어떤 건지 말이 없어요. 아무래도 부모님이 한번 애랑 대화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생각했죠. 어릴 적 나의 트라우마로 인해 생긴 회피 본능이 자식에게까지 이어진 것은 아닌가.
내 트라우마가 내 아이를 이렇게까지 가게 한 것은 아닌가. 괴로웠습니다. 분명 잘못한 건 이보람과 그 일당들인데 그 트라우마와 고통은 온전히 제가 받고 그 고통의 흔적이 자식에게까지 전이되고 있다고 생각하자 억장이 무너지고 심장이 턱 멎는 기분이더군요. 그날 밤 저와 남편은 영환이를 불러 소파에 앉혔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주신 담배와 라이터를 꺼내놓았죠. 영환아, 이게 뭔지 우리한테 설명해 줄 수 있을까?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러자 처음엔 영환이는 입을 꾹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더군요. 영환아, 이게 네 것이든 아니든 우린 널 혼내려고 대화를 하는 게 아니야. 그냥 사실을 알고 널 돕고 싶어서 그래. 말해줘. 네게 만약 문제가 있다면 그걸 가장 잘 그리고 먼저 알아야 하는 사람은 바로 엄마 아빠야. 아이는 한참을 망설이더군요. 쉽게 입을 열 것 같지 않았어요. 저는 간절히 아들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담배를 네가 피웠다면 그건 큰 문제가 아니야. 호기심이든 힘들어서든 그럴 수 있어. 누구나 실수는 하니까. 하지만 만약 이 담배가 네 것이 아니라면 그건 문제가 되는 거야. 혹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을까? 영환이의 눈이 떨린 건 그때였어요. 그리고 영환이는 망설이고 또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사실은 아들의 이야기를 듣던 저는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고등학교 입학식 날 이보람을 다시 만났던 그날의 그것보다 더욱더 큰 충격이고 아픔이었죠. 아들의 이야기는 이랬어요. 어느 날부터 노는 무리의 아이들이 자신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작은 시비였는데 그 시비에 굴복하지 않자 SNS와 메신저를 통해 아이를 괴롭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쉴 새 없이 태그에 욕설하고 단체 톡방에 초대해 괴롭히고 SNS에서는 댓글로 인신 모독과 비웃음, 신랄한 비난으로 영원히를 괴롭혔고 단체 톡방에서는 수치스러운 구타나 괴롭힘 장면을 찍어 동영상을 유포했다고 해요. 영환이가 단체 톡방에서 나가거나 차단하면 다음날 심한 구타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그 톡방에서 영환이는 자신이 무릎을 꿇고 굴복하는 모습을 고스란히 전송받아야 했다고 해요. 그 톡방엔 인근 학교 학생들이 100명쯤 초대되어 있었다고 하니 아이가 느꼈을 수치심과 패배감은 말로 할 수도 없었겠죠. 그제야 아이 방 침대 밑에 숨겨져 있던 담배 쩐내 가득하던 피 묻은 옷이 뭐였는지 깨달았어요. 그래서 핸드폰이 계속 꺼져 있었던 거야, 나. 아이는 덤덤했어요. 마치 감정을 모두 잃은 아이처럼 무감했죠. 이 담배도 걔네가 줬어. 오늘 선생님이 소지품 검사하니까 주머니에 넣고 있으라고. 아니면 담배로 누나를 찢어버린다고 협박했어. 그 애들은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애들이어서 어쩔 수가 없었어. 엄마, 나 너무 무서워. 무표정이던 아이는 끝내 울음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참아온 듯 미친 듯이 울어댔죠. 저는 아이를 품에 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내가 받았던 왕따를 아이가 똑같이 받고 있다고 생각하니 정말 머리가 터져버릴 것처럼 화가 나더군요. 이건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넌 좀 쉬어. 아무 생각하지 말고. 저희 부부는 우선 아이를 진정시키고 곧장 아이의 심리치료를 위한 센터를 알아봤어요. 극심히 상처받았을 아이의 정신상태 회복이 우선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저와 남편은 그날 밤 잠에 들지 못했습니다. 여보, 혹시 이게 대물림이란 걸까? 내가 왕따 당했기 때문에 우리 영환이도 이렇게 당하고 있는 걸까? 그러자 남편이 그러더군요. 여보, 그런 소리 하지 마. 그건 상대편이 잘못한 거지 피해자가 잘못한 게 아니야.
그 대물림은 가해자가 받아야 할 몫이지 당신이 받아야 할 몫이 아니란 말이야. 그런 생각 절대 하지 말고 마음 굳게 먹어. 우리 영환이 지켜내야지. 으, 남편의 오랜 위로와 설득으로 저는 겨우 마음을 진정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밤새 이 문제를 상의했습니다.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영원이에게 가장 좋을지, 그리고 결정했죠. 우선 주동자의 부모를 만나보기로요. 분명 부모는 자신의 자식이 왕따 사건의 가해자란 사실을 모를 테고 그 사실을 안다면 제 아이를 설득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에서였어요. 저희 부부는 담임 선생님과 상의 후 학폭위를 열기 전 부모님과 먼저 만나보기로 했어요. 긴장되는 마음으로 저는 아이 엄마를 만나기 위해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이런저런 걱정이 많았어요. 혹여나 이 부모가 뻔뻔하게 나오면 어쩌나. 충격받고 쓰러지면 어떻게 하지? 정말 수만 가지 걱정들이 떠오르는 찰나. 절 부르는 나직한 음성에 고개를 돌렸어요. 노영환 학생 어머님 되시나요? 고상한 음성이었어요. 그런데 어딘가 귀에 익은 목소리였죠? 마치 좋지 않은 기억을 꺼내는 것처럼 속이 거북하고 뒤틀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고 그 앞엔 이름 석자만으로도 치가 떨리는 절대 잊을 수 없는 얼굴, 이보람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놀라 고개를 숙였어요. 반사적으로 얼굴을 감춘 거예요. 심장이 쿵쿵 뛰고 맥박이 제멋대로 춤을 췄습니다. 입안이 바짝 말라 침도 삼켜지지 않았죠. 안녕하세요. 저 우중호 엄마예요. 이보람은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듯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식은땀이 바짝바짝 나고 온몸의 피가 밖으로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죠. 마치 종이 땡 하고 울리면 침을 흘리며 달려오는 파블로프의 개처럼 저는 이보람의 존재만으로도 공포에 떨고 있었던 겁니다. 머릿속이 새까매졌어요. 내가 이곳에 왜 와서 앉아 있는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든 것이 고장난 것처럼 멈춰버렸죠. 하지만 이보람은 태어나고도 느긋했어요. 저란 존재는 기억도 하지 못하는 듯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죠. 커피가 나오고 두 사람 사이엔 잠시의 정적이 흘렀어요. 먼저 입을 연 건 이보람이었죠. 우리 중호가 영환이한테 장난을 좀 과하게 쳤다면서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멍하던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장난, 과하게.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죠. 이보람의 말은 고맙게도 내가 이 자리에 왜 나왔는지 똑똑히 각인시키더군요. 전 예전에 이보람에게 당하기만 하던 유정아가 아니었고 하나의 엄마였죠. 강해져야 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죄인처럼 푹 숙이고 있던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보람을 향해 당당하게 말했죠. 장난이 과하다니. 중호는 장난을 그렇게 폭력적으로 잔인하게 치는 애인가 보네요? 네? 이보람의 미간이 확 구겨졌습니다. 그때 이보람의 살기 어린 눈동자가 절 쳐다봤죠. 전 그 눈동자에 무척 익숙했어요. 자신의 말에 거역하면 상대를 노려보던 그 뱀 같은 눈. 저는 그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전 아이의 엄마니까요. 학폭위를 열 생각입니다. 그 전에 부모님을 만나 뵙고 말씀도 들어보고 아이가 개선의 여지가 있으면 선처를 할까 생각했었는데 이럴 필요가 없었던 것 같네요. 이봐요, 영환이 어머님. 지금 협박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생색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고 싶다는 건데? 짧은 헛웃음과 함께 이보람의 본색이 여과 없이 드러나더군요. 애들 장난 좀 친 것 가지고 별 유나는 진짜. 학폭이? 그거 열어요. 제발 열어. 우리 애 그래봤자 근신이야. 저는 피식 웃었죠. 그리고 이보람을 향해 말했습니다. 그건 중호 어머니 경험담이신가요? 그러자 순간 이보람의 얼굴이 사색이 되더군요. 그리고 제 얼굴을 뚫어지라 쳐다보더군요. 미간을 꿈틀꿈틀 무언가 생각해내는 꼴이 이제야 제 얼굴이 조금 기억이 나나 보더군요. 당신 뭐야?
그런 이보람을 향해 저는 활짝 웃었죠. 안녕, 보람아? 정말 오랜만이다. 입술을 파르르 떨면서요. 제가 난데없이 자기 이름을 부르자 이보람의 눈이 커졌습니다. 설마, 너 맞지? 유진아! 하면서 웃더군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전 한순간도 잊어본 적 없던 얼굴과 이름인데 이보람은 절 까맣게 잊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던 거죠. 유정아. 내 이름은 유정아야. 유진아가 아니라. 아, 맞아. 유정아. 맞네. 너 나랑 중고등학교 같이 다녔잖아. 네가 영환이 엄마였어? 하며 깔깔깔 넘어가는데 마녀가 따로 없더군요. 어쩜 시간이 지나고 아이까지 낳았지만 이보람의 본성은 바뀌질 않았더군요. 아, 웃기네. 하며 느슨하게 등을 의자에 기댄 이보람이 절 노려보며 말하더군요. 그래서 뭐 어쩌려고? 네가 당한 거 내 아들한테 복수라도 하려고? 하려고. 내 아들까지 내가 느꼈던 그 모든 지옥 같은 감정을 느끼면서 살게 하고 싶진 않거든. 야, 그래. 마음대로 해봐 어디. 내 남편 경찰에서 고위급 간부야. 네가 뭘 하든 그냥 솜방망이 처분 받을 거라고. 정말 그럴까? 그때 넌 일진이었고 내 머리 위에 있었잖아? 그지? 언제나 날 발밑에 깔아뭉개는 최강자였지 아마? 네 아들도 널 빼다 박아서 그렇게 살고 있나 본데? 뭐가 어째? 표독한 목소리에 저는 순간 움찔했습니다. 예전의 트라우마가 되살아나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전 꿋꿋하게 이보람을 쳐다봤어요. 지금도 내가 네 발밑일 것 같아? 정말 그렇게 생각해? 두고 보자.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야, 유정아! 절 부르는 이보람의 목소리를 등지고 당당히 커피숍을 나왔죠. 그리고 전 곧바로 주위 골목으로 숨어들었습니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이가 달달 떨렸죠. 어떻게 이런 악연이 이어질 수 있는지 정말 하늘을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전 엄마잖아요. 다시 일어서야 했어요. 내 아들을 지키려면. 저희 부부는 학폭위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물론 열어봤자 괴롭힘의 수위만 더해질 뿐이라는 의견이 있었지만 저흰 끝까지 해볼 생각이었어요. 전학을 불사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학교 폭력에 전면 대응할 생각이었죠. 학폭위가 열리기 전 저는 SNS 증거자료와 영환이 핸드폰에 남아있는 메시지를 모두 취합했습니다. 그리곤 영환이 반 친구들을 모두 찾아갔습니다. 혹시 당한 아이들이 있다면 진술서를 그리고 탄원서를 부탁하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악독한 중호의 행동에 겁을 먹은 아이들은 함구하기 바빴어요. 절 피하고 도와주려 들지 않았죠. 역시나 힘든 일이었구나. 깊은 절망에 빠졌어요. 저 또한 그들과 같았고 용기를 낸 후엔 왕따의 피해자가 되어버렸으니까요. 그런데 망연자실의 집으로 돌아온 제게 한 아이의 연락이 와요. 왕따 당하기 전 영환이와 단짝으로 지냈던 현민이었어요. 저 아줌마, 제가 도울 수 있을까요? 아이는 무척 심각한 목소리였어요. 그러며 아이는 그랬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방관해왔기에 영환이가 더 힘들었던 거라고. 자신의 외면이 영환이를 더 힘들게 했을 거라고. 이젠 친구의 고통을 외면하면서 살고 싶지 않다고. 당하더라도 당당하게 친구를 돕겠다고. 용기 내줘서 정말 고마워, 현민아. 제가 친구들 좀 더 설득해 볼게요. 전 그 용기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알기에 진심으로 감사를 전했고요. 현민이에게 약속했어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너희를 지켜주겠다고요. 그리고 저는 변호사라는 직업을 이용해 형사와 민사소송을 준비했어요. 절대 학폭위로만 끝날 생각이 아니었거든요. 내 인생을 좀먹고 날 병들게 한 곰팡이 같은 존재인 이보람의 아들이 내 아들에게 똑같은 짓을 하는 것을 절대 용서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때 전 너무도 겁쟁이였지만 지금의 난 하나의 엄마이니까. 엄마는 누구보다 힘이 세니까. 그리고 전 이보람을 위해 조그만 선물도 함께 준비했어요. 학폭이 날이 되었어요. 전 지금까지 모아온 자료와 탄원서를 이용해 적극적으로 학교 폭력 사실을 소명했습니다. 평소 공부 잘하던 모범생이던 중호, 하물며 아버지가 경찰 간부인 중호에 대한 학폭위의 태도는 상당히 소극적이었어요. 분명 중호 아버지의 입김이 들어간 듯 했죠. 결국 아이들의 도움에도 중호 일당은 봉사활동 명령을 받는 것으로 끝이 났죠. 이보람은 의기양양해했어요. 회의장을 나서며 이보람이 제게 그러더군요. 아무리 발버둥을 쳐봐. 네가 날 이길 수 있나. 찐따 같은 년이 어디서 까불어? 그걸 알아야지. 넌 언제나 패자고 나는 언제나 승자야. 오늘처럼. 이보람의 말에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 뒤로 중호가 제 엄마를 따라 나가며 영환이를 위아래로 훑으며 웃더군요. 두고 보자 영환아. 라는 말을 남기면서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두고 봐. 곧 너와 네 아들이 내 앞에서 무릎 꿇고 싹싹 빌게 해줄 테니. 사실 이보람을 위한 선물은 바로 경찰인 남편의 비리를 모조리 파헤쳐 파면시키는 거였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바로 제 남편의 직업이 검찰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형사와 민사소송을 준비하는 동안 남편은 바로 이보람 남편의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냥 아들에 의한 복수심 때문이라면 그건 권력 남용이지만 사실 저희가 이 일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석연 찾은 부분을 너무도 많이 찾았거든요. 우선은 중호의 학교 폭력이 고발당한 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할 정도로 쉽게 그리고 가볍게 묻혀 지나갔죠. 제 아들 영환이 때처럼요. 그렇게 비리를 파다 보니 권력 남용은 물론 배임, 하물며 청탁 및 뇌물수수, 사건 조작, 사건 축소 혐의까지 낱낱이 드러난 겁니다. 망설일 이유가 없었죠. 남편은 곧바로 이보람의 남편을 기소했습니다. 그리고 이보람의 남편이 기소당해 남편에게 처음으로 조사를 받은 날 이보람이 절 찾아왔더군요. 야 유정아, 너 대체 무슨 소리를 짓거리고 다닌 거야? 뻔뻔하게 버럭 화를 내기에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뭘? 너, 네 남편 꼬드겨서 내 남편 누명 씌워서 검찰 조사받게 했니? 저는 헛웃음을 웃었습니다. 누명이라니. 네 남편의 죄는 명백한 사실인 거로 알고 있는데 아마 곧 파면 당하겠지? 뭐? 인연이... 이보람이 욕을 하며 제게 달려들려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왜? 또 때리기라도 하게? 그래 때려. 네 아들 고소하면서 너도 같이 고소해줄게. 안 그래도 그러고 싶었는데. 이게 진짜... 이보람, 네 인생 끝났어. 덤으로 네 아들 인생도 지금 나와 내 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면 네 아들에 대한 처벌은 피하게 해줄게. 전 마지막으로 기회를 줬어요. 웃기지 마.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내 남편 곧 풀려날 거고 너와 네 남편은 누명을 씌운 무고죄로 처벌받게 될 거야. 내 아들이 아니라 네 아들이 전학 가게 될 거고. 하지만 그 기회를 쳐낸 건 이보람이었죠. 씩씩거리며 돌아가는 이보람의 뒷모습에 저는 헛웃음을 웃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자신의 죄를 뉘우칠 생각이 없는 이보람을 보니 정말 선처의 마음도 들지 않더군요. 모든 건 착착 진행되었습니다. 이보람 남편은 모든 혐의가 인정되어 파면은 물론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고 이보람의 아들도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죄명은 너무도 다양했어요. 폭행 및 감금, 갈치, 협박, 정보통신망 촉진 및 정보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약취, 유인죄, 명예훼손죄, 상해죄, 모욕 및 공갈죄 등 그리고 긴 민사소송도 진행했죠. 영환이의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 보상 및 손해배상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영환이 친구들의 자발적인 도움으로 재판은 착착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중호의 형사재판이 확정된 날, 이보람은 절 찾아옵니다. 그리고 간악한 무릎을 제 앞에 꿇더군요. 정아야,
미안해. 내 아들 한 번만 살려줘. 날 괴롭히던 칼을 달고 있던 입으로 이젠 제게 용서를 구하더군요. 너 이렇게 될 줄 몰랐어? 내가 변호사인데? 너 정말 너무 멍청하다, 보라마. 내가 기회를 줬을 때 그 기회를 받아들이고 사과했었어야지. 저는 어금니를 악물고 말했죠. 그러자 이보람이 그러더군요. 난 예전에 너만 생각했어. 나한테 당하고 아무 말 못하던 너. 그래서 지금도 당연히 그럴 거라고 믿었던 것 같아. 정말 미안해. 한 번만 봐주라. 응? 우리의 소녀는 갈 수도 있대. 제발. 맞아. 중호 소년원 갈 수도 있어. 지금까지 영환이만 괴롭힌 게 아니더라고. 그러자 이보람이 두 손을 모아 싹싹 빌더군요. 애가 무슨 죄야? 응? 내가 다 잘못했어. 제발. 눈물을 뚝뚝 흘리며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싹싹 비는 꼴이 우습기도 하고 한편으론 그래도 아들 가진 엄마구나 싶어 짠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남편 파면에 교도소 갈지도 몰라. 근데 내가 아들까지 그렇게 만들면 어떻게 살아? 어? 중호는 아직 어리잖아. 이렇게 되면 너무 가엾잖아. 중호도 미래가 있는데 그 미래까지 이런 일로 발목 잡히면 어떡해? 전 제 바지가랑이를 잡고 늘어지는 보람이를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너한테 이렇게 복수하게 되면 속이 시원할 줄 알았는데 아니다. 근데 보람아. 말해, 정아야. 다 말해. 한 번도 그 아이의 눈을 마주보지 못했던 저는 이보람의 두 눈을 똑똑히 맞추고 당당하게 말했어요. 마치 상처 하나 없던 사람처럼 너무도 떳떳하게요. 네 아들 이대로 두면 분명 너처럼 클 거야. 자신이 한 잘못이 뭔지 누군가에게 어떤 상처를 주는지 절대 모르고 그저 사람들 머리 위에 군림하는 걸 즐기면서 끝까지 악독한 어른이 되겠지? 저는 제 다리를 간절히 잡은 이보람의 손을 툭 뿌리쳤어요. 그리고 매몰차게 이보람을 뒤돌아 섰어요. 그리고 계획대로 모든 일을 진행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거액의 합의금까지 판결받았죠. 물론 이보람의 남편은 교도소에 들어갔고 지금까지 당했던 아이들의 부모님이 다 일어나 항의하는 바람에 중호는 강제 전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형사처벌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고요. 영환이는 요즘 열심히 학교를 다니며 친구들과 논다고 공부를 안 해서 걱정일 정도로 많이 회복이 되었어요. 그리고 전 그때 그 왕따 및 학교 폭력의 트라우마에서 한 발짝 벗어나 조금 편안해졌고요. 물론 모두 한 번에 치유될 수 없을 만큼 깊은 상처라 아직은 조금 시간이 필요하긴 하겠지만요. 아, 이보람은 어떻게 되었냐고요? 학부모 커뮤니티와 다방면으로 이 지역에서 치맛바람을 몰고 다니던 이보람은 어느샌가 이 동네에서 종적을 감췄어요. 전 그 아이가 이 일을 계기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길 바라지만 글쎄요. 그건 제 너무 큰 욕심인가도 싶어요. 이렇게 또 여러분들께 사연을 털어놓고 나니 조금 더 홀가분해진 기분이네요. 제 사연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제가 너무했다고도 하실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전 제 결정에 후회 없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응당 그에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래야 피해자가 조금이라도 상처를 치유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오늘은 저도 그 학교 폭력을 다룬 드라마를 한번 봐야겠어요. 남들 다 보는 그 드라마 저도 한번 용기 내서 보려고요. 그리고 내일은 조금 더 나아진 저로 살아보게요. 왕따를 당했던 찌질이 바보 멍청이 용기 없는 겁쟁이 유정아가 아닌 꽤 괜찮은 사람 유정아로서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